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커피라고 알고 마셨던 그것.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정체일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커피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커피는 콩이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커피콩이라고 부르죠. 여러분도 당연히 콩이라 생각하셨나요? 사실 커피는 콩이 아닙니다. 네, 놀랍게도 커피는 콩이 아니라 과일입니다. 커피 하면은 그냥 먹을 수 있고 꽤 달콤한 맛이 나죠. 우리가 말하는 커피는 정확히 말하면 이 열매의 씨앗입니다. 이거 조금 의외죠? 오늘은 커피에 숨겨진 충격적인 7가지 진실을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마시는 커피는 커피나무에서 열리는 커피체리라는 열매 속 씨앗을 볶아서 만든 것입니다. 즉, 우리가 커피콩이라고 부르는 그것은 콩이 아니라 열매 속에 들어있는 씨앗입니다. 그래서 커피 농장에 가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갈색 콩이 아니라 빨간 체리 같은 열매가 주렁주렁 달려 있습니다. 이 열매를 따서 껍질을 제거하고 씨앗을 꺼내고 그 씨앗을 건조하고 그 다음에 볶아서 우리가 아는 커피가 되는 것이죠. 이거 생각해보면 조금 재미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평생 커피를 마시면서 사실은 과일 씨앗을 볶은 음료를 마시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더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커피가 과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커피 맛에 대한 이해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과일이기 때문에. 커피에서도 과일 향이 나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커피를 전문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은 커피 향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블루베리 향, 복숭아 향, 체리 향, 시트러스 향, 꽃향. 처음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아니, 커피에서 무슨 과일 향이 나? 그런데 이게 실제로 존재하는 향입니다. 커피에는 800가지 이상의 향기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 수치는 상당히 놀라운 숫자인데요. 식품화학 연구에 따르면 커피에는 와인보다 많은 향기 화합물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어떤 커피는 초콜릿 같은 향이 나고 어떤 커피는 견과류 향이 나고 어떤 커피는 정말로 과일 같은 향이 납니다. 여기서 이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럼 왜 우리는 커피에서 과일 맛을 거의 못 느낄까? 그 이유는 대부분의 커피가 강하게 로스팅되기 때문입니다. 커피를 강하게 볶으면 원래 가지고 있던 과일 향보다 한 향, 초콜릿 향, 견과류 향 같은 향이 더 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 마시는 커피는 과일 느낌보다는 쓴 커피로 느껴지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 커피 시장에서는 이 흐름이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요즘은 스페셜티 커피라는 문화가 확산되면서 커피를 강하게 볶기보다는 원래의 과일향을 살리는 방식으로 로스팅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페 메뉴판을 보면 딸기향, 복숭아향, 자몽향 같은 설명이 적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들은 이거 마케팅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커피 전문가들이 커피를 평가할 때 사용하는 향미 기준표를 보면 과일향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커피가 처음 발견된 것도 사실 과일 때문이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에티오피아에서 염소를 키우던 목동이 있었는데 어느 날 염소들이 이상하게 밤새 뛰어다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유를 찾아봤더니 염소들이 어떤 빨간 열매를 먹고 있었던 겁니다. 그 열매가 바로 커피 체리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정확한 역사 기록이라기보다는 전설에 가깝지만 커피가 에티오피아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은 역사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맛있어 보이기는 하네요. 그리고 이 커피는 곧 중동으로 퍼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믿기 힘든 일이 하나 벌어집니다. 오늘날 전 세계 사람들이 사랑하는 이 음료가 어떤 시대에는 금지된 음료였다는 사실입니다. 네, 실제로 커피는 여러 나라에서 금지된 적이 있습니다. 왜 금지되었을까요? 건강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더 놀라운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커피를 마시면서 정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커피 때문에 정치 이야기를 더 많이 한다 생각한 겁니다. 영국의 찰스 2세는 커피하우스가 사상의 자유를 부추기고 왕실을 비판하는 온상이 된다며 커피하우스 폐쇄하기도 했습니다. 이거 조금 흥미롭지 않습니까? 단순한 음료가 권력자들이 두려워할 정도의 문화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뒤에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카페 문화의 시작이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커피 이야기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고 있는 사실은 사실 따로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에스프레소는 카페인이 엄청 강하다. 정말 그럴까요? 에스프레소는 진하니까 카페인도 제일 많겠지? 그런데 실제로는 이 이야기가 틀렸을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왜냐하면 커피의 카페인은 맛의 진함과는 크게 관련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일반적인 에스프레소 한 잔에는 대략 60mg 정도의 카페인이 들어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흔히 마시는 드립 커피 한 잔에는 대략 100mg에서 많게는 150mg 정도의 카페인이 들어있습니다. 즉, 한 잔 기준으로 보면 에스프레소보다 드립커피가 더 많은 카페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거 조금 의외죠? 그럼 왜 우리는 에스프레소가 더 강하다고 느끼는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농도 때문입니다. 에스프레소는 아주 적은 양의 물로 커피를 추출하기 때문에 맛이 굉장히 진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이거 엄청 강한 커피다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 카페인 총량으로 보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이쯤에서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진한 커피가 카페인이 많은 것도 아닌 건가? 네, 이것도 완전히 맞는 말은 아닙니다. 커피의 카페인은 로스팅 정도, 원두 종류, 추출 방식, 추출 시간 같은 여러 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연한 커피가 오히려 카페인이 더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또 이런 의문이 드실 겁니다. 그럼 우리가 졸릴 때 마시는 진한 아메리카노는 사실 별 의미가 없는 걸까? 완전히 의미가 없는 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과 조금 다를 뿐입니다. 실제로 미국 식품의약국 FDA 자료에 따르면 커피 한 잔의 카페인 함량은 추출 방식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카페에서도 커피마다 카페인 양이 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건 아마 많은 분들이 거의 확신하고 있는 상식일 겁니다. 디카페인 커피는 카페인이 없다. 여러분, 이게 사실일까요? 놀랍게도 디카페인 커피에도 카페인이 있습니다. 완전히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커피 한 잔에는 대략 80mg에서 120mg 정도의 카페인이 들어있습니다. 그렇다면 디카페인 커피는 어떨까요? 보통 한 잔 기준으로 약 6mg에서 10mg 정도의 카페인이 들어있습니다. 즉 카페인이 대부분 제거된 것은 맞지만 완전히 0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카페인에 굉장히 민감한 분들은 디카페인 커피를 마셔도 가끔 잠이 잘 안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힘들지 않으셨나요? 분명 디카페인 마셨는데 왜 잠이 안 오지? 사실은 그 커피에도 조금의 카페인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디카페인은 어떻게 카페인을 빼는 걸까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물 추출 방식, 이산화탄소 방식, 용매 추출 방식 같은 기술이 사용됩니다. 그 과정에서 카페인의 대부분이 제거되지만 100% 제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디카페인은 정확히 말하면 카페인이 없는 커피가 아니라 카페인이 거의 없는 커피에 가깝습니다. 그럼 전 세계적으로 커피 거래량은 얼마나 될까요? 그냥 많이 수입하고 수출하는 정도일까요? 이 커피는 생각보다 훨씬 거대한 산업입니다. 놀랍게도 커피는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이 거래되는 상품입니다. 이거 사실일까요? 여기서 1위는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1위는 석유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바로 커피입니다. 세계은행과 국제커피기구 자료에 따르면 커피는 전 세계 수많은 나라에서 생산되고 수억 명의 사람들이 생계와 연결된 거대한 산업입니다. 우리가 매일 아무 생각 없이 마시는 이 음료가 사실은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농산물인 셈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카페에 앉아서 친구와 수다를 떨고 노트북을 켜고 일을 하고 가끔은 정치 이야기도 하고 지금 우리에게 카페는 그저 편안한 공간입니다. 그런데 앞서 영국 얘기를 잠깐 드린 것처럼 과거에는 이 커피 한 잔이 권력자들을 긴장하게 만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어떤 시대에는 커피를 마시는 것 자체가 금지되기도 했습니다. 네, 실제 역사 기록에도 남아있는 이야기입니다. 시간을 조금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커피는 처음에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서 시작되어 중동 지역으로 퍼졌습니다. 그리고 15세기 무렵 지금의 예멘과 메카 지역에서 커피 문화가 빠르게 퍼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커피를 마시기 위해 특별한 장소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장소가 바로 커피하우스였습니다. 오늘날 카페의 원형이라고 볼 수 있는 공간이죠. 사람들은 이곳에 모여서 커피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고 시를 읽고 음악을 듣고 토론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카페 분위기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커피하우스에 사람들이 모이면서 단순한 수다가 아니라 정치 이야기와 사회 비판이 오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게 왜 문제였을까? 지금은 당연한 일이지만 당시에는 권력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요즘 세금이 너무 높은 것 같지 않아? 왕이 하는 정책이 이상한데? 나라가 좀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권력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커피를 금지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1511년 메카의 통치자였던 카이르베그는 커피가 사람들을 선동하고 질서를 어지럽힌다는 이유로 커피와 커피하우스를 금지합니다. 단순한 음료였던 커피가 정치적 문제로 번진 것이죠. 하지만 사람들은 커피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금지령이 내려졌음에도 사람들은 몰래 커피를 마셨고 결국 금지령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은 커피 역사에서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커피가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사람들이 모여 생각을 나누는 문화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중동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커피가 유럽으로 넘어가면서 비슷한 일이 또 벌어집니다. 17세기 유럽에서 커피하우스는 굉장히 빠르게 퍼졌습니다. 특히 영국 런던에서는 커피하우스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커피하우스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페니데아,
페니 유니버시티. 왜 이런 이름이 붙었을까요? 이거 조금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커피 한 잔 값이 대략 2페니 정도였는데 그 돈만 내면 그곳에서 수많은 사람들과 지식과 정보를 나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상인, 학자, 작가, 정치인,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자유롭게 토론을 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인터넷 커뮤니티 같은 역할을 했던 셈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위기를 좋아하지 않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영국왕 찰스 2세였습니다. 1675년 찰스 2세는 커피하우스가 사람들이 정보를 비판하는 장소가 되고 있다며 커피하우스를 폐쇄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왕이 카페 때문에 긴장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조금 재미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금지령 역시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의 반발이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결국 커피하우스는 다시 문을 열게 됩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입니다. 커피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사람들을 연결하는 문화였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여 생각을 나누고 정보를 교환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던 공간. 어쩌면 우리가 알고 있는 현대사회의 토론 문화도 이 커피하우스에서 조금씩 자라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커피가 처음에는 굉장히 낯선 음료였습니다. 심지어 유럽에 처음 들어왔을 때는 이런 소문까지 돌았습니다. 이 음료는 악마의 음료다. 이런 이야기가 퍼졌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조금 웃긴 이야기 같지만 당시에는 꽤 진지한 논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커피는 이슬람 지역에서 들어온 음료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부 종교인들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건 이교도의 음료다. 기독교인이 마시면 안 된다. 지금처럼 카페가 흔한 시대에는 상상하기 어려운 이야기죠. 하지만 이 논쟁은 예상치 못한 한 사람 때문에 완전히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바로 교황 클레멘스 8세였습니다. 사람들이 커피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교황에게 이런 요청이 들어옵니다. 이 음료는 위험합니다. 금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황은 직접 커피를 마셔보기로 합니다. 이 장면 좀 재미있지 않으세요? 당시 유럽에서 가장 큰 종교 권력을 가진 사람이 처음으로 커피를 마시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교황은 커피를 마신 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음료는 너무 맛있다. 이교도들만 마시게 두기에는 아깝다. 그래서 교황은 커피를 금지하는 대신 공식적으로 허용합니다. 이 결정 이후 유럽에서 커피는 빠르게 퍼지기 시작합니다. 만약 그때 교황이 이건 금지해야 한다 라고 말했다면 지금 우리가 마시는 커피 문화가 완전히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오늘날 카페 대신 전혀 다른 음료 문화가 생겼을지도 모르죠.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커피는 전 세계로 퍼져나갑니다. 남미, 아시아, 아프리카, 지금은 70개가 넘는 나라에서 커피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브라질, 베트남, 콜롬비아 같은 나라들은 세계적인 커피 생산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커피는 단순한 음료를 넘어 하나의 거대한 산업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마시는 한 잔의 커피 뒤에는 농부, 가공업자, 무역상, 로스터, 바리스타, 수많은 사람들의 일이 이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조금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카페에 앉아서 그저 커피 한 잔을 마시고 있을 뿐인데 그 한 잔 뒤에는 전 세계가 연결된 이야기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영소가 먹던 열매가 어떤 시대에는 금지된 음료가 되기도 했고 어느 순간에는 악마의 음료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 세계 사람들이 사랑하는 가장 일상적인 음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마시고 있는 커피 한 잔에도 수백 년의 역사와 세계 사람들의 문화가 조용히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커피 한 잔 해야겠습니다. 유쾌한 상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려요.